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국어의 박수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역시 세 편의 작품을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작품은 소나기입니다. 이 소나기라고 하는 작품은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거고요. 읽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소설 속에 되게 중요한 장면들 몇 부분은요, 뭐 개그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드라마에서도 여러 번 패러디를 한 장면이 있어서 읽다 보면 내용이 어렵다거나 시대적인 배경을 넣었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내용의 소년, 소녀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소나기라고 하는 작품의 줄거리 먼저 정리를 좀 할 건데요. 93페이지로 넘어가서 줄거리부터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글의 제목인 소나기는요, 이 작품 속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 남녀, 그러니까 소년과 소녀인데요. 소년, 소녀가 조금 더 친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면서 그 소녀가 소나기를 맞고 난 이후부터 시름시름 앓고 그 다음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소녀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나기라고 하는 소재 자체는 실제로 보면 아주 짧게 잠깐 내리는 비죠. 그러면 이걸 소년, 소녀의 사랑에 빗대어 표현해보자면 소년, 소녀의 아주 짧은 하지만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소나기라는 표현에 담았다라고 해설하시면 되겠고요. 이 글의 주인공인 소년과 소녀는 원래 이 배경인 시골에 살고 있는 아이고 소녀는 서울에서 이사 온 윤초신의 손녀입니다. 그래서 소녀는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지만 소녀는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하얀색 목덜미에 서울에서 온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아이로 소년에게 어느 정도의 관심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돌을 던진다거나 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고요. 소년도 소녀에게 어느 정도 관심이 있지만 소녀는 소녀보다는 훨씬 소극적입니다. 말을 붙이지도 못하고 소녀에게 비켜달라는 말조차도 못하는 아이죠. 그런데 어느 날 둘이서 비단조개를 가지고 말을 나누다가 함께 저 건너에 있는 산 너머로 놀러를 가게 되죠. 놀러를 가서 비를 만나게 되고 그 비를 피하면서 여러 가지 소년이 만들어 주었던 꽃 묶음들이 망그러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복선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이 작품에서는 복선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소녀가 난 보랏빛이 좋아 라고 말하는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소년이 주었던 그 꽃묶음이 망그러졌거나 꽃묶음을 발밑에 버렸거나 하는 이런 장면들은 전부 다 뒤에 소녀가 비극적인 결말, 죽음을 맞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암시해주는 그러한 장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해당하는 복선들 여러 가지 살펴보시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소나기를 흠뻑 맞고 나서 각자 헤어졌는데 며칠 후에 소녀가 헬쓱 아픈 얼굴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자기네 집에서 따온 대추라고 하면서 소년에게 건네주고요. 소년은 그 대추를 쥐어서 먹으면서도 대추의 단맛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거겠죠. 소녀가 이사 간다는 사실이. 그럼 소녀가 이사를 가기 전에 나도 뭔가를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동네 가장 맛있다고 소문난 덕세 할아버지네 호두를 몰래 서리를 해가지고 오고 그걸 소녀에게 건네주기도 전에 집에서 어머님과 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를 몰래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 하니 윤초신의 손녀가 죽었다더라. 근데 죽기 전에 한 말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더라. 자기가 죽거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꼭 같이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지금 그러면 그 소녀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같이 묻어달라고 했던 의미는요. 그 옷이라고 하는 건 소년, 소녀가 함께 산 너머로 놀러 갔을 때 비를 맞아가지고 소년이 소녀를 업어준 적을 있어요. 근데 업어주면서 밑에 있던 흙탕물이 옮아가지고 소녀의 옷에도 흙탕물이 물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소년과 소녀의 추억이 담긴 옷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추억이 담긴 옷을 함께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마지막 장면이 뭔가 소녀가 슬프다거나 소년이 슬프다거나 소녀의 마지막 죽음을 가서 인사를 한다거나 이러한 결말이 아니라 그냥 열려있는 결말로 그 소식을 들은 걸로 이야기를 끝맺어 버리면서 우리에게 어떤 여운을 주기도 하고요. 나머지 장면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여지들을 주기도 하는데 자, 이제 핵심 정리 좀 보도록 할게요.
91페이지를 보시면요. 91페이지의 첫 번째 해설을 보시면 난 보랏빛이 좋아라고 하는 소녀의 대사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복선이죠. 보랏빛이 주는 그 색깔의 분위기, 뭔가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바로 비극적인 소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결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하는 해설들도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서 발밑에 버린다.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망그러졌다.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보랏빛이 좋아와 비슷한 맥락에 있는 복선들입니다. 소녀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들. 자, 그리고 93페이지의 두 번째 해설을 좀 살펴보시면요.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점점점. 실제로 이게 소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녀의 유언으로서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다라는 의미의 소녀의 유언이 되겠죠. 자, 이제 핵심 정리만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의 등장인물들 소년과 소녀는요, 중간에 성격이 한 번씩 바뀌게 됩니다. 원래 소년은 되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소녀에게 말을 함부로 못 붙이는 아이였는데 소녀와 저 멀리 산 너머로 놀러를 가서 비를 피하게 되면서부터는 소녀에게 적극적으로 뭐 거푸집으로 집을 지어준다던가 비를 가리게 해준다거나 업어준다거나 소녀가 다친 곳에 생채기를 입으로 빨아서 피를 좀 빼준다거나 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소녀는 원래는 적극적이고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었는데 소년과 같이 놀러를 가게 되면서 소년이 해주는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는 그런 소극적인 행동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주요 소재들이 꽤 여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조약돌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소녀가 소년에게 휙 던지는 돌이에요. 바보 하면서 던지는데 이 바보의 의미가 난 너와 친해지고 싶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을 모르는 거니? 라는 의미의 바보고요. 그 던져놓은 조약돌을 소녀는 주워서 호주머니에 담죠. 그러니까 이 조약돌 자체가 소녀가 소년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도 되지만 소년이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도 된다. 자, 비단조개는 소년과 소녀가 처음 대화를 하게 만들어준 소재입니다. 이 조개 이름이 뭐야? 비단조개라는 이름으로 말을 처음 하게 되고요. 도랑이라는 건 그 도랑을 건너긴 해야겠는데 소녀가 건너질 못하자 소년이 업고 가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업히게 만드는, 그리고 둘 사이를 좀 더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복선이고요. 소나기나 먹장구름이라고 하는 이 배경, 날씨와 상관된 이런 배경들은 소나기, 먹장구름, 반짝이는 밝은 해와 좀 반대되는 속성이죠. 그래서 위기감, 긴장감, 불행한 사건을 암시해주는 그런 배경이고요. 갈림길이 이 소설에 두 번 나타납니다. 처음에 나타난 갈림길은 새로운 사건의 전개죠. 소년과 소년이 함께 걸어가다가 갈림길에서 서가지고 소년은 이쪽, 소년은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너 저 산 너머에 간 적이 있니? 라고 소녀가 말을 꺼내자 소년이 저기 멀어 라고 해서 결국은 둘이 함께 산 너머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주는 갈림길의 의미도 되지만 뒷부분의 갈림길은요, 소년과 소녀가 이제 소나기를 맞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만나게 되죠. 그때 우리 이사 가게 되었어 라는 말을 전하고 나서 갈림길에 섭니다. 이때 갈림길은 소년과 소녀의 이별을 보여주는 그러한 갈림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재라고 할지라도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대추는 소년을 주기 위해서 소녀가 챙겨온 거고요. 호두는 소녀를 주기 위해서 소년이 챙겨온 거고요. 입던 옷이라는 건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소녀의 유언, 마음이 담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인 소나기라고 하는 의미를 보시면요. 위기감과 긴장감, 그리고 비극적으로 소녀를 죽게 한, 소녀의 죽음을 가져오게 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사랑 자체로 본다면 짧게 내리다 마는 그런 비, 소나기처럼 소년과 소녀의 짧은 사랑, 순수한 사랑을 나타내고요. 소년과 소녀가 친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소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 소녀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 부분 좀 잘 살펴보세요. 난 보랏빛이 좋아. 그리고 소년이 건네준 꽃송이가 일그러지고 꽃묶음이 망그러진 거, 그리고 소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리는 부분 등이 소녀의 죽음을 암시해주는 여러 가지 복선입니다. 자, 이 소설의 결말이 다른 소설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입던 옷을 입혀달라고 점점점으로 끝나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게 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순수한 사랑 이야기가 무척 안타깝고 애처롭게 느껴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직접적으로 소녀가 죽었다더라 라고 전달한 게 아니라 소녀는 자기의 방 안에서 이불을 덮어 쓰고 있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녀의 죽음을 듣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소년이 소녀의 죽음을 듣고 나서 어떤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지만 그 감정의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여운이나 감동을 느끼게 되고요. 마지막 장면을 약간 생략하는 기법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여운이나 애틋함,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소음공해라고 하는 다음 작품인데요. 이건 소설인데 읽다 보면 마치 요즘 우리 세대에도 많이 느끼고 있는 층간소음과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왠지 수필스러운 느낌도 듭니다. 근데 수필은 아니고요. 꾸며낸 소설입니다. 일단 줄거리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글의 줄거리는 주인공이 주부예요. 고등학생 아들을 두고 남편을 둔 주부. 그리고 무척 교양이 있고 매주 목요일마다 장애인 복지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정도로 남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는 주부. 그러한 주부고 집에서 멋있게 딱 클래식을 틀어놓고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자꾸 위층에서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요. 근데 이 드르륵 소리는 하루 이틀 난 소리가 아니라 일주일 전부터 그 전부터 계속해서 밤낮 없이 나던 소리라 나는 무척 교양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올라가 따지지 않고 누구를 통해 따지게 되냐면 인터폰을 들어서 경비원에게 위층이 자꾸 시끄러운데 위층에 주의 좀 주세요 라고 따지게 됩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경비원을 통해서 따지다 보니까 전화를 할 때마다 이제 경비원도 또 위층이 시끄럽나요? 라고 하면서 뭔가 귀찮은 듯한 모습이 들리고 결국은 이 주부가 직접 위에 살고 있는 여자에게 인터폰을 들게 되죠. 시끄럽다라고 전화를 하자 이제 위층에 사는 여자가 오히려 화를 냅니다. 저도 주의를 하고 있다고요. 정말 하루 걸러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이 주부는 혼자서 머리를 써서 그래, 나는 교양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싸움으로 해결하지 않고 선물을 줘야겠다라고 하면서 푹신한 슬리퍼를 가지고 갑니다. 이 슬리퍼를 신고 푹신하게 걸어 다니세요 라는 의미를 자기는 전달하겠다는 마음으로 슬리퍼를 들고 위층에 올라가서 띵동 눌렀는데 깜짝 놀래고 말죠. 왜냐면 위층에서 벨소리를 듣고 나온 그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본인은 실제로 매주 목요일마다 장애인을 도우러 다니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기 위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몰랐던 거고 그리고 위층 여자는 사실 자신이 걸으려면 이 휠체어를 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일어났던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를 보자면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 내용 정리해 볼게요. 95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해설을 보시면요.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를 틀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등장인물의 성격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등장인물은 뒤에서도 우리가 난 교양이 있는 사람이니까 싸우지 않고 선물, 슬리퍼를 내밀면서 교양 있게 나의 의도를 전해야겠다라는 의미 제가 전달을 했었죠. 굉장히 교양 있고 클래식을 들을 줄 아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걸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96페이지로 넘어가면 첫 번째 해설, 인터폰이라고 하는 소재가 나옵니다. 이 인터폰이라고 하는 소재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건 아파트 내에서 다른 건물과 우리 건물을 연결해주는 의사소통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얼굴을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 전화기, 인터폰만 들고 하는 의사소통이겠죠. 즉, 결과적으로 이게 의사소통의 수단이긴 하지만 실제 얼굴을 보고 하는 의사소통을 가로막게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96페이지의 가장 마지막 해설을 보시면 슬리퍼라고 하는 소재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이 슬리퍼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는 의미로 전달을 하는 것. 그리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내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위층 여자는 그 슬리퍼를 신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97페이지의 가장 마지막을 보면요. 휠체어라고 하는 소재가 나오는데 그 휠체어가 바로 위층 소음의 정체이기도 하고요. 극적 반전을 불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의 부끄러움, 즉 내가 그동안 위층 여자와 겪었던 갈등을 해소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휠체어입니다. 자, 핵심 정리 보도록 할게요. 자, 상징적인 소재 이렇게 4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인터폰은 간접적인 의사소통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걸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리고 단절되게끔 만드는 그런 소재이기도 한다라는 거. 역시 슬리퍼도 이웃에 대한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슬리퍼 선물을 한 것이니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기도 하고 소음을 줄여달라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죠. 자, 아파트라고 하는 건 각자의 자신의 공간 내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삭막한 주거 공간으로 여기에서 나타나고요. 휠체어는 위층 여자의 처지이면서 그동안 시끄러웠던 소음의 원인, 그리고 갈등을 해소시키는, 그리고 극적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이런 소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갈등의 양상을 보면 아주 대표적인 외적 갈등, 인물 대 인물의 외적 갈등이죠. 나는 조용하게 살고 싶은 나의 마음, 그리고 위층 여자의 소음 때문에 조용하게 살 수 없어서 위층 여자와 나와의 외적 갈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98페이지의 내용은 원미동 사람들입니다. 자, 이 원미동 사람들은 양귀자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죠. 따라서 읽어보신 분들이 꽤 많을 거고요. 이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은 실제로는 12편의 연작 중에서 연속해서 연결되는 소설 중에 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소설 한 권을 읽어보시게 되면 처음에 나온 작품부터 마지막 작품까지 계속 인물이라던가 사건들이 연결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중에 한 편인 원미동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작품 감상을 할 거고, 이 내용의 전반적인 줄거리는 102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02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정리가 되냐면 김반장이라고 하는 인물과 경호네라고 하는 인물이 주요한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마을이 바로 원미동이라는 마을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이래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지금 이 동네 지명이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동네의 명칭을 그대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훨씬 더 사실감을 불러주는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김반장은 본디 슈퍼를 하던 인물이었고, 경호네는 뭐 연탄이나 한두 장 떼다가 팔던 사람들이 조금 더 가게를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아서 가게를 확장해가지고 김포 슈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이 한 마을에, 이 좁은 마을 속에 슈퍼가 둘이 들어서게 되자 나머지 동네 주민들이 덕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싸게 팔면 김반장도 싸게 팔고 더 싸게 팔게 되면 여기서 덤을 주게 되고 하면서 서로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계속 하다 보니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동네 마을 사람들만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아주 재미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 둘의 사이는 점점 더 나빠지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전혀 이 마을에 살고 있지 않던 어떤 한 사내가 싱싱청과물이라고 하는 가게를 가까운 곳에 또 내게 됩니다. 청과물이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 몇몇 가지 부식도 같이 팔다 보니까 또 이 사람들과 경쟁이 되게 되는 거죠. 이때 원래 살고 있던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싱싱청과물을 물리치기로 작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싱싱청과물에서 파는 물건들을 이 두 사람이 서로 같이 가져다가 팔기 시작하면서 가격을 똑같이 맞추게 되죠. 싱싱청과물보다 더 싼 가격으로. 그래서 청과물에도 또 다른 뭐 김을 팔겠다라고 하면 그 김도 떼다가 더 싼 가격으로. 그러면서 나중에는 김반장과 경호네가 힘을 합쳐서 싱싱청과물과 또 외적 갈등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싱싱청과물을 열었던 사람은 가게 문을 닫고 리어카에 그 팔려고 했던 과일들을 다 내려서 끄집어 놓고 거의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하고 가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던 동네 주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타나는 거죠. 김 반장 정말 악독하더라. 어쩜 그런 사람이 그렇게 못될 수가 있냐. 내가 보기엔 경호네가 더하더라.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학당해가지고 작당해서 같이 저런 사람 몰아내자라고 하면 다독여야지 그걸 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꺼내게 되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 좁은 마을 속에서 같이 어울려서 공존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저렇게 자기의 이익만 챙기게 되는 저 두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험담을 하는 장면도 나타나고요. 그런 와중에 마지막에 전파상을 하는 한 여자의 말과 곧 전파상이 새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건이 생겨나는 거죠. 슈퍼가 생기면 또 다른 슈퍼가 들어오게 되고 전파상이 있으면 또 다른 전파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죠. 작은 마을 속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생겨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공존의 원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찾아가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갈등을 풀어나가며 살아가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98페이지의 내용 정리를 하다 보면 98페이지의 첫 번째 해설을 보시면요. 비어있는 옆칸을 헐어 가게를 확장한 것이다. 이게 바로 누구의 이야기냐면 경호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포슈퍼로 확장을 하게 되고 이게 이 소설의 가장 첫 번째 갈등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2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마지막 장면에 후략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의 대사를 한번 볼게요. 문 닫은 걸 보니 안 되긴 안 됐어. 그래도 어쩌겠나. 다들 먹고 살아보려고 아웅다웅 하는 것이니 라고 점점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웅다웅 다들 먹고 살아가려고 하는 행동이다. 저 사람들이 싸우는 걸 우리가 마냥 뭐라고 할 수만도 없고 그 대사에서 우리가 뽑아내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공존의 원리.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것들. 갈등들도 생겨날 수 있다. 그러니 그것들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잘 풀어나가야 한다. 그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지금 제시를 해주는 대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핵심 정리 보도록 할게요. 갈등 양상은 크게 봤을 때 외적 갈등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는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갈등은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가 함께 힘을 합쳐서 싱싱청과물과 싸우게 되죠. 이렇게 외적 갈등이 나타나고요. 일단 김 반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형제 슈퍼의 주인장으로 되게 억척스럽고 인정이 없는 인물입니다. 경호 아버지는 김포 슈퍼로 새로 확장을 한 집인데 원래는 굉장히 부지런한 인물이고 부지런하고 싹싹했는데 김 반장과 싸우면서 대범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사리는 그런 성격들도 보여주고요. 싱싱청과물 사내는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싸움부터 붙는 그리고 침착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일을 벌렸다라고 나오는데 그러한 성격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미 그 마을 속에는 그 좁은 마을 속에 슈퍼가 둘이나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게를 또 새로 열었죠. 아주 가까운 공간에. 그런 것들이 바로 침착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고흥댁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소설 속에 굉장히 이기적이고 눈치 없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뭐냐면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가 서로 가격을 이렇게 인하하면서 경쟁을 벌이고 있을 때 어디를 가더라도 사실 다른 가게보다는 다 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김포 슈퍼에서 50원 주고 산 초콜릿을 만약에 형제 슈퍼에서 30원에 판다. 그러면 그 50원 주고 산 초콜릿을 다시 가서 환불하고 이 슈퍼에 가서 사는 등 이런 식으로 눈치 없는 행동을 해서 동네 주민들의 눈총을 좀 받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신의 엄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동정하는 마음이 많은 좀 따뜻한 인물의 소유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작품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1980년대 유선방송, 안테나, 쌀상회, 복덕방, 연탄, 전파상, 180원 하는 과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지금 1980년대를 보여주는 거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작가의 창작 의도가 바로 뭘로 연결되냐면 주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리를 좀 잘 해두십시오. 모든 소설에는 갈등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뭘 정리를 하게 되냐면 이 소설에서는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화해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독자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원미동 사람들까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 세 편의 소설들은 뭐 역사적인 배경이 나타나는 작품들은 아니긴 하지만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뭐 대략적인 1980년대, 1930년대 이런 식으로 시대적인 배경이 나타나는 소재들이 보이니까 그런 것들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항상 작품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소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